얼마나 뉴스가 많았습니까? 그중에서 핵심만 골라 끓여봤죠? 네, 아주 그냥 푹 고아서 소화되기 쉽게 준비했습니다. 뉴스 꼬리곰탕 지금 시작합니다. 싫어.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치권에서 돈 봉투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 돈 봉투입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탈당을 하시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게 되고 따라서 진행 중이던 당무감사는 사실상 종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탈당한 황보승희 의원이 불법으로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 같은데 네. 어떤 사건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사건의 발단은 벌써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년 4월에 두 시민단체가 황보승희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두 가지 의혹이 있는데 첫 번째는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도 요때 억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의 구의원, 시의원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어떤 금품을 수수했다. 요 두 가지 의혹을 가지고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벌써 1년이잖아요. 네. 수사가. 진척이 그렇게 네. 빠르지는 않다. 왜 그런지 다른 언론들은 어떻게 취재하고 있는지 네. 제가 말씀을 좀 뭐 드리겠습니다. 수사야 뭐 수사기관에서 뭐 알아서 할 테고요. 뭐 그까진 저희가 모르겠고. 네. 아니 그런데 작년 4월에 고발된 사건이 네. 왜 이제서야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겁니까? 최근에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황보승희 의원의 페이스북에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올라와서 가폭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황보승희 의원의 전 남편이라는 분이 그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에 제보를 했는데요. 2020년 총선 당시에 황보승희 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사람들 그 명단이 있다. 지금 나오는 저 예, 그렇습니다. 66명인데 여기에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그리고 김세연 전 의원. 이렇게 이름이 쓰여 있는데요. 금액은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7천만 원. 금액은 총 2억. 상당히 큰 금액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센 이름이 들어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텐데 네. 황보승희 의원은 어떤 입장입니까? 사실 무근이다. 이혼한 전 남편의 하나의 복수국의 시작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황보승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 사실 황보 의원의 불륜 문제 때문에 전 남편을 이혼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남편이 황보승희 의원이 되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계속 SNS상에서 황보 의원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계속 폭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황보 의원이 가정폭력을 당했다라는 것 때문에 당시에는 보도가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전 남편이 되게 억울한 것 같아요. 본인이 이혼당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아니 뭐 폭로 의도는 복수일 수 있겠지만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게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용. 황보승희 의원의 입장과 다르게 전 남편은 황보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불법 자금 수수를 인정하는 듯한 정황도 담겨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냥 뭐 모든 거 다 폭로하고 끝내자. 마음대로 해라. 정치 자금까지 포함이다. 조용히 해라 좀. 정치자금. 니 능력 안 내가지고 남한테 그래 돈 받은 게 자랑스럽나? 어? 깜방 보내라. 네가 내한테 할 게 협박밖에 없어? 화가 많이 나시네요. 네, 이 뭐 녹취만 들으면은 의심이 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는 내연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카드도 받았다, 뭐 돈도 받았다. 그렇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이런 식의 폭로가 이어졌었거든요. 네. 일단은 황보 의원 쪽에서는 피 흘리고 얻어맞고 멍든 사진을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좀 본인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라는 그 의혹을 피해가기 위해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국민의힘 당 윤리위에 올랐던 안건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계속 조사 중 그런 왜요? 상황이었죠.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네. 황보 의원이 대변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2달 만에 그만뒀어요. 저러한 폭로 사건이 나와서.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거를 좀 문제 삼을 거 아니면 당 윤리위에서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고 조치를 취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황보 의원이 사진을 보여준 거죠. 사실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맞아가지고 가정폭력 당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전 남편한테 내가 협박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문제가 인식될 수 있어서 그냥 대변인직에서 해임하는 것으로 끝내가지고 네. 더 이상 문제는 확대 안 됐었죠. 그 이준석 대표 의견이 맞아요. 또 나중에 또 다를 수 있어요. 네, 다를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더 라이브 오기 전에 취재를 했는데 녹음 파일이 한 총 7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랑 또 있어? 예, 녹취 파일이 있는데 그 중에는 황보승희 의원이 먼저 공격을 하는 그런 녹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양측 간의 갈등 관계가 굉장히 골이 깊기 때문에 주변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방금 전에 제가 한쪽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이준석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네. 지금 전화해볼까요? 아니. 믿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금요일 밤에 KBS에서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맞아요. 방송했었는데 네. 그 생각도 살짝 좀 나고요. 예. 하지만 뭐 저희는 그 사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부산 경찰이 이 사건 수사를 세게 해야 되잖아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요거 말고도 탈세 의혹 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뉴스타파가 세게 보도를 하고 다른 언론들도 좀 적극적으로 보도를 좀 하면 좋겠는데 너무 안 쓴다. 예, 이런 불만 섞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의 조치도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탈당했다. 그래서 탈당하면 끝나는 거냐? 라면서 공격을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본인들은 탈당해가지고 저희가 당무감사도 못하고요. 더 이상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는데 네. 일단은 내년도까지는 6월 30일까지는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국회 윤리위에다가 네. 국민의힘에서 먼저 선제적인 제소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네. 그 이면을 또 분석하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을 주로 취재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바로 PK 혈투가 시작됐다라는 공천 관련해서요? 관점으로 네.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보승희 의원이 부산의 중영도구 지역구인데 이 지역에 벌써 다른 분들이 박성근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이 준비 중이다. 그리고 그분뿐만 아닙니다. 해양수산부 장관도 공천 신청을 하고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경선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부산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사실상 국민의힘의 공천을 둘러싼 파워게임이 이미 시작이 된 거고 총선 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그 전형적인 음모론인데. 음모론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기사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음모론은 좀 경계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여러 분들의 등장인물이 있는데 황보승희 의원실에 있는 보좌진 중에 한 명이 기자들과 만나면서 주위 사람들과 만나면서 내연남과의 부적절한 얘기들을 그냥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얘기를 해줘가지고 네. 기자들이 취재를 시작을 한 거죠. 야, 중용도 지역 황보승이 이렇게 제끼고 네. 우리 쪽에서 심어야지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니까 저기 자리 비네 우리 쪽 넣어야지 이런 그럴 수는 선언관계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문제 지역구, 장부장님이 사고 지역구가 되니까. 예. 대기실에서 얘기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죠. 마사지. 이렇게 마사지를 하네. 이렇게 대기실했죠. 이렇게 또 부산을 놀랐습니다.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력한 정치인한테 전화 몇 번 받으시더니 아주 순화됐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뉴스 꼬리곰탕에 딱 맞는 이슈입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의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초한 것에 대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업자들입니다. 일부 강사들 연수입이 100억, 200억 가는 것이 이게 공정한 시장의 시장 가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사회 악이죠. 그래서 또 저희는 정치적으로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8.6 운동권 세대들 상당수가 학원 쪽에 많이 종사하고 있어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도 학원장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권 카르텔 얘기가 이권 카르텔 나왔다라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많이 본 것도 있고요. 그분들과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사이에 상당한 사실은 교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수능 이슈. 그야말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리하기도 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킬러 문항은 수능에서 배제하라. 네.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그 킬러 문항을 출제하는 이유는 이권 카르텔 때문이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러다 급기야 오늘 운동권 출신이 학원가에 큰 손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들이 민주당과 교류한다고 했나요?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한 교류가 있다. 예. 네. 이권 카르텔 실체가 있는 것입니까? 이름까지 막 나오고 있어요. 정봉주 전 의원, 실명. 예. 네. 정청래 의원, 네. 박정 의원, 이 사람들이 어떤 8.6 운동권 사교육 카르텔의 앞장서는 무슨 3인방 비슷하게 언론에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학원을 했던 건 팩트잖아요. 학원을 했던 건 팩트인데 20년 전에 하고 손 털었다. 네. 손 턴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학원 얘기를 하고 있냐. 저는 정치인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자꾸 프레임을 짜가지고 마치 무슨 배후에 누가 있는 것처럼 선동 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거. 그리고 여당에서 저런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마뜩찮아 하니까 이제 그만들 하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권 카르텔은 실체가 없다.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이권 카르텔 문제 제기가 국민의힘이 되게 싫어하는 선전선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선전선동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르텔이라는 것은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문제인데 네. 지금 그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건 없잖아요. 아니 근데 어떤 이권 증명된 게 카르텔 없잖아요. 이제 신고 접수 받는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거랑 책임 있는 당국자에 계시는 분들이 이권 카르텔이 문제야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특히 어떤 국민의힘 한 의원께서는 아니 어떤 학원 강사가 1년에 200억 버는 것은 대단히 큰 뭐 악의 문제다. 막 이런 식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그 사이트 들어가 봤어요. 메가스터디 들어가가지고 그 유명한 강사의 그 온라인 강의를 들을 때 얼마가 드느냐라고 봤어요. 네. 대략 25,000원에서 패키지로 하면 11만 원 들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이 한 40만에서 50만 되고 또 고2도 들을 수 있고 고1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능력대로 돈이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유명한 강사라는 이준석 대표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이 보수의 정신과 아주 위배되는 주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3억 5천짜리 시계 차고 7억짜리 자동차 타고 한 30억짜리 좋은 집에 사는 거 배가 아파요. 부러워 죽을 것 같아요. 네. 그거랑 불법적으로 돈을 번 것은 아니잖아요. 네. 자기네 능력으로 버는 거를 세금도 내고. 네, 악마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수우파 쪽에 계신 분들이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강조하던 분들이 할 네.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디까지 갈까? 지금 8.6 운동권 나왔지 않습니까? 배후 얘기하지 지금 않습니까? 4월 만에 네. 몇 단계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네. 없어요. 저는 여기서 더 가면 막 북한 주사파 여기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까지 듭니다. 근데 이렇게 가면 이제 국민들이 웃습니다. 예, 이런 거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매듭을 좀 지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매듭을 좀 지어야 되고요. 이거 가지고 무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빈곤 막 이런 것까지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각해볼 지점들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꼬리를 끊고 네. 정상적인 교육 개혁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어야 되는지 진지한 논의와 고찰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여의도 경험이 많은 촉이 좋은 우리 장성철 소장 이거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끝까지 가야 되겠죠. 어디요? 왜냐하면 끝이 어디입니까? 대통령께서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특정 정치권 세력과 학원과 이권 카르텔은 밝혀져야 될 것 같다라고 분명히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전수조사하고
뭐 세무조사도 하고 네. 검찰이나 경찰 조사를 통해서 네. 어느 정도 실체를 밝히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는 보여져요. 네. 근데 나중 되면은 결국엔 또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 맥락은 이제 사교육 나빠요인데. 나빠요죠. 근데 또 내놓는 정책을 보면은 사교육을 약간 부추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렇죠. 약간 좀 갸우뚱한 대목이 그렇게 있어요. 보여요. 네, 뭐 자사고 정치라든지. 외고, 자사고 그걸 네. 유지하죠. 그 평가고사도 이제 또 본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 예. 예. 이거는 결국에 자사고로 중학생들이 가게 되는 학원을 또 많이 다니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시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를 너무나 빨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국가교육위원회 있잖아요. 교육부 있잖아요.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논의해가지고 100년대계 잘 마련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교육평가원장은 또 빨리 그 자리를 메워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진짜 정말 혼란이 심각하고 당장 9월 모의고사 앞두고 7월 초에 이분들 다 들어가서 출제위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출제위원들이 너무 겁나는 거예요. 문제 잘못 냈다가 구속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속까지 큰일 날 수 있어요. 아유, 구속은. 네.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니 문제 잘못 냈다가 혹시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걱정돼서 누가 가겠냐 이제 아니, 이런 근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혹여라도 그리고 또 이주호 장관께서 혹여라도 말실수를 했다면 이거를 주워 담고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남 탓을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네.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자님 말씀은 말실수를 덮는 과정으로 본다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인다는 예. 거죠. 네. 교육부에서는요 이미 뭐 9월달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수능 시험 문제를 개발하고 내기 위해서 500여 명의 전문가분들로 이미 다 세팅을 해놨다. 그래서 학부모 여러분, 학생 여러분 안심하시라 그렇게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참 사이좋게 요리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점 찍고 곧 반등한다. 아니다. 바닥은 한참 멀었다. 대체 뭐가 맞는지 오늘 그냥 끝장 토론 한번 해보려고 이분들 모셨습니다. 선수 입장! 집 살 사람들 주목! 하반기 부동산 반등한다. 홍코너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김광석! 왜 나를 때려? 아니다! 하반기 부동산 더 떨어진다. 지금 사면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한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광순의 복덕방 대표 이광석! 두 분들의 각오가 대단합니다, 지금. 야. 부동산으로 이제 한판 승부를 겨룰 텐데 두 분 다 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맞아요.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보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어려운 단어 쓰면 우리 어머니 채널 돌립니다. 네. 쉽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너무 쉽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 부동산 관련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 5주 연속 상승이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반등이다? 네. 실제 상승 국면인지 아니면 이거 과장된 보도인지 두 분 주먹 한 번씩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입장입니까? 이제 상승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3분기에 상승을 시작한다. 이렇게 3, 4분기에 3분기. 3분기. 예고편 정도로 봅니다. 3분기에 상승 반전한다. 7월에 스타트. 저가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네. 왜냐하면 최욱 형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한 게 아니잖아요. 최욱이 형이에요? 의외로 형이에요. 의외로. 나이 많아요. 네, 근데 우리 집 아파트가 상승하다 상승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 가격이 상승하냐. 저희는 적어놓고 나중에 결산합니다. 그래, 결산하시죠. 3분기에 상승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 김광석 교수 의견이었고요. 네. 예. 이게 지속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시장이 변화하는 거고요.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전 그래서 4분기부터 다시 하락한다.
정반대입니다. 4분기부터 다시 하락 국면으로 갈 근데 것이다. 잠깐만 3분기에 상승하고 4분기에 하락하면 둘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부동산이 맞네요. 부동산이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진 않죠. 네. 자, 그러면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최근 천재거든요. 주가처럼 어제 급등하고 그 다음날 급락하고 이런 현상이 아니라 상당 기간 상승세, 상당 기간 하락세, 항공모함처럼 움직여요. 네. 항공모함 적절한 표현입니까?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죠. 예. 자, 보겠습니다. 아파트 평균 가격의 등락률이에요. 지난주보다 올랐나, 지난주보다 떨어졌나를 보여줘요. 네. 자, 이게 등락률이니까 0을 기준으로 위에 있으면 어떤 거예요? 지난주보다 오르고 있는 거예요. 네, 빨간색은 이제 아파트 가격이고 그렇습니다. 파랑색은 전세가군요. 네, 일단 아파트 매매가만 보십시오. 네. 2020년, 21년 정말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고 금리를 낮추다 보니까 돈이 이동합니다. 어디로?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해요. 그러니까 집값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 상승세가. 오르네요. 지난주보다 오르고 지난주도 오르고 지난주도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고금리 시대로 바뀌지 않습니까? 22년부터 네네.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이 좀 축소되다 보니까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다가 네. 집값 등락률이 0 밑으로 밑도는 거예요.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게 하락 국면입니다. 네. 근데 하락 국면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폭락하는 시점. 그게 여기죠. 마이너스 0.48%. 네. 이 값이 주택담보대출금리 가장 높은 지점이에요. 지난해 4분기였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정점 찍고 완만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등락률이 0에 가깝게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값이 0을 통과하면 플러스로 반등한다는 것이고 네. 저는 이 값이 3분기 중에 0을 통과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다 설명했는데 마지막에는 그냥 네. 약간 좀 바람처럼 느껴지는데. 아니,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아니, 저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 아니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부동산 시장이 항공모함이라고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근데 이 항공모함이요 9년 동안 올랐어요. 그런데 최근에 8개월 동안 하락한 거거든요. 방향을 바꿔서 지금 가려고 하는데 또 바꾼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다. 자산시장에서 또 하나 뭐냐면 저게 0으로 가고 지속적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동반돼야 돼요. 네. 거래량. 예,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사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시장에서도 사는 사람이 많아야 가격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네. 쉽죠. 네. 그런데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건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다시 오르니까 다시 줄어드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예,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되게 낮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프 안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매매 거래량이 23년 4월 들어서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은 이 매매 거래량조차 계절적 변수예요. 무슨 일이냐? 실업률이라는 지표를 1, 2월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원래 1, 2월엔 실업률이 높아요. 실업률이 원래 여름에는 항상 낮아요. 그러니까 지난 1, 2월과 지금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네. 전년 동월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추세적으로 22년 1, 2, 3, 4월까지의 거래량과 23년 1, 2, 3, 4월까지의 거래량을 보면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추세를 보실 때 뭐냐면 전월과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요. 전에 4월은 3월보다 어떻게 됐냐가 중요하죠. 네.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22년 3월에 4월은 3월보다 증가했죠. 네. 2020년 4월은 3월보다 증가하죠. 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로 보도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부동산의 계절성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예, 예전처럼 학군이라고 학군수요 해서 있었잖아요. 옮기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집값이 싸지면 사고 너무 비싸면 안 사고 이런 거예요. 가격 변수만 중요하군요. 꼭 이사 갈 때만 사는 게 아니다. 계절 변수 없어졌다는데 저 또 속을 뻔했잖아요. 아마 계절 변수가 있다 없다의 찬반 동의를 유튜브 채널에 공지로 네. 찬반을 걸면 네. 아마 동의가 더 훨씬 많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네, 의외로, 이게 요즘엔 계절성이 없어졌고 네. 사람들이 항상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학군 수요다, 그다음에 이사 수요다가 있었지만 지금은 계절성이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가격이 되게 중요해졌기 때문에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군 수요가 안 되는데 가격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사야죠. 이런 수요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네. 반등이 왔잖아요. 네. 이때 집을 산 분들은 실수요자인가요? 아니면 투자 수요인가요? 실수요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실수요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가격이 떨어지면 사지만 네. 가격이 다시 오르면 줄어듭니다. 줄어들잖아요.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실수요자 플러스 투기 수요자까지 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요. 부동산은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쓸 수도 있지만 네. 투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재화 보셨어요? 쓰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 명품 가방. 있는데 좀 떨어지죠. 있잖아요. 장롱 속에 있죠. 회원권, 장롱 속에. 회원권 있으시잖아요. 다 알아요. 네. 아니 근데 흔치 않다. 내 기사는 좀 밀리니까 그 인신공격이 들어오네요. 네. 저도 좀 이야기를. 밀리니까 좀 바로 인신공격 들어오네. 우리 작가님 왜 저는 판넬을 이렇게 조그만 거 주셨어요? 물론 부동산 시장이 투자적인 수요로서 변질된 건 사실이에요. 갈수록 투자 목적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주식처럼. 네.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요. 만약에 아직 안 올라갔어요.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갈 것 같아 하면서 그런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공부하면서 먼저 집을 매수하겠습니까? 투자자들이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먼저 나 투자해야겠다고 먼저 움직여. 그러니까 단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 수요가 먼저 움직일 것 같죠. 맞아요. 예. 투자 수요가 움직이는 거야. 실수요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매매가 투자 목적인지 아니면 거주 목적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있어요? 구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저는 개인적으로 외지인이 거래하냐 아니면 현지인이 거래하냐. 외지인은 투기성. 예. 이라고 본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네네. 이사 수요도 있으니까. 네. 지방 살다가 서울로 가고 싶고 서울 살다가 지방으로도 갈 수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 비중이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 나름대로 파악해보고자 한다면 관할 시도 외 매수 비중. 붉은색. 그렇죠. 외지인이 거래하냐 아니냐. 근데 전체 거래량에서 외지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때 이때 가격이 급등하는 겁니다. 이게 가격이 급등할 때 역시 외지인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투자 수요가 그만큼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역시 이게 빠질 때는 외지인이 먼저 빠져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면밀하게 경제 공부하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그렇죠. 기민하게 움직이죠. 그건 맞아요. 안타깝게도 서민들이 먼저 내다보지 못하고 오늘 내일에 급박하니까 경제 현상을 생각하려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드리면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이 매수 비중이 시도 외 매수 비중이 줄죠 오히려. 그러다 최근 들어서 매수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네요? 다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마이너스 0.48%를 찍고 0에 가깝게 오는 과정이 저는 개인적으로 합리적인데? 저는 근데 이렇게 보고 있다는 근데 거예요. 올라가는 게 너무 완만하고 좀 찔끔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된 신호로 투자 볼 수 수요가 있다. 들어오기 저는 그렇게 시작했다.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의 투자 수요의 속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한국의 투자 수요는 자기 돈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전세를 끼고 사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갭 투자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갭 투자가 많았을 때 집값이 급등하잖아요. 진짜 많네요. 2021년도에 20만 명 이상이 전세를 끼고 23만. 삽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줄어들었죠. 가격이 빠지면서. 그런데 올해 더 줄고 있어요. 이미 지표로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럼 갭 투자가 왜 줄어들까요? 전세가가 떨어지죠. 그렇죠. 전세가가 떨어지니까 내 돈을 많이 넣어야 되니까 수요가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 수요가 들어오려면 전세가가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 수요가 들어올 수가 없는 환경. 지금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래프도 의미가 있지만 저거는 제가 갈아타기 수요라는 거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자, 이제 전세가 얘기를 하신 김에 3, 4분기에 큰 거 온다. 역전세와 관련된 이 걱정, 논란 많잖아요. 역전세. 그런데 죄송하게도 역전세가 뭔지 깡통전세가 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간략히 정의를 좀 해주시죠. 역전세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전세를 2년마다 계약을 하잖아요. 갱신하고 2년 전 가격보다 계약하는 금액이 떨어져 있으면 역전세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년 전에 10억에 내가 살고 있었는데 지금 전세 가격이 8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역전세인 겁니다. 그럼 주인이 2억을 내줘야 되네요. 그렇죠. 왜 역전세라는 말을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이냐면 최근처럼 이렇게 크게 전세 가격이 떨어진 게 우리나라 역사상 흔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약간 블랙스완 느낌입니다. 블랙스완이요?
없던 일이 발생하는. 블랙스완 조금 어려운 단어를 보냈습니다. 예, 검은 백조입니다. 나가되니까 알아듣죠. 검은 백조 잘 본 적 없으시죠? 예, 못 봤어요. 예, 보는 순간 우리 없던 걸 보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심각한 현상이군요. 반대말은 회색 코뿔소인데 회색 코뿔소는 멀리서 코뿔소가 다가오는 거 보잖아요. 알면서도 당하는 거 회색 코뿔소. 그다음에 모르는 거에서 당하는 거 블랙스완.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역전세가 이제 걱정되냐, 아니면 역전세는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 공감하다시피 역전세난이라는 것이 오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21년 하반기, 22년 상반기 초 이때가 전세 가격의 정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상 정점인 거죠. 네네. 그때에 비하면 상당 부분 전세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 매매 가격 하락률보다 전세 가격 하락률이 훨씬 큰데요? 훨씬 더 컸었어요. 마이너스 0. 지난주보다 0.9%나 빠졌으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그러네요. 거예요. 예. 그러면 전세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집주인 입장에서 그전에는 10억에 전세 줬는데 네. 다음 세입자는 8억에 들어온대요. 네. 그럼 나머지 이익을 어떻게 합니까? 어디서 구해? 구해야 되죠. 네. 이 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 갭 투자자들의 갭이 더 커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돈을 못 만들면. 못 돌려줄 수 있다라는 위협. 그게 역전세난인 거죠. 네. 역전세난이 어느 정도 우려가 됩니다. 네. 전세값은 계속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네요. 전세가는. 그런데 역전세난 우려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들어보고 네. 그다음에 저의 의견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에 따라서 본인 주장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역전세난이라는 표현이 네. 어느 정도로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걱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걱정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범위 얼마나 많냐. 두 번째 걱정은 얼마나 크냐. 그래서 범위와 폭의 문제인데 일단 범위로 하면 100만 가구 이상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를 살고 있는 중에서 평균적으로 50% 이상의 역전세에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폭도 문제예요. 이건 범위잖아요. 네. 수도 많지만 폭도 크다는 거예요. 수도권은 20% 이상을 돌려줘야 돼요.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그렇죠. 회색바가 전국이고요. 네. 그리고 진한 게 서울이고 이 하늘색이 경기도. 경기도가 굉장히 크죠. 네네. 그리고 서울은 한 10% 정도. 근데 서울도 영향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전세가가 더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가격 하락이 큰 거예요. 아하. 네, 이해하셨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도 이거 굉장히 크다. 근데 이 영향이 2024년까지 가는 겁니다. 2024년. 왜 그러냐면 2022년에 전세가가 가장 높았어요. 네. 네. 저보고 그러셨잖아요. 전세 비쌌다고. 네.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그게 만기가 돌아오는 2024년 상반기까지 이 역전세 문제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데 심각하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없던 일이니까. 심각하게 봅니다. 심각하게. 네, 심각하게 봅니다. 저도 예. 이 부분은 예. 다소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미 역전세난이 있습니다. 없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의외로 그것이 크지는 않다. 크진 않다. 대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 그건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으면 사실 역전세난이 불확실성도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중인데. 근데 선생님, 네. 맞을 거 알고 맞아도 아픈 건 아픕니다. 아파요. 제가 예. 안 아프다고 한 게 아닙니다. 네네. 역전세난이 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그것의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다. 가격을 휘청하게 만들 만큼 강하게 오진 않는다. 집주인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바보입니까? 이런 표현을 먼저 드려볼게요. 그럼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왜냐하면 고금리 때 금리가 올라가면서 예. 대출 껴가지고 전세 사느니 혹은 그거 저축하고 세입자 월세 내자. 입장에서. 세입자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세입자의 월세 선호 현상이 쭉 나타났던 거예요. 네네. 고금리 때 상대적으로 월세로 전환되는 수요가 있다 보니 전세 수요가 줄었던 거예요. 전세 공급은 있는데 전세 수요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금리가 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전세담보대출금리 이런 금리는 소위 부동산 금리는 통제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막으려고 노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제 다시 전세 선호 현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이 싸니까 그쪽으로 이동하는 우리는 항상
무엇이 유리한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월세 사는 게 유리한가, 전세 사는. 근데 전세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으니 이제는 전세 사는 게 유리하다. 그리고 금리도 정점 찍고 떨어지고 있으니 이제 전세로 갈아타자. 전세 가격 등락률도 23년 하반기까지 상당 부분 플러스로 전환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할 만큼의 강한 그런 역전세난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전세 공급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연간 18만 호 이상의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공급이 많으니까 집들이 하는 집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전세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많으니까 가격이 하락폭이 더 큰 거죠. 임대차 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다른 시장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을 줄이죠. 이 글로브 가격 떨어지면 생산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런데 임대차 시장은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공급을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획된 게 있으니까. 이미 지어지고 있고 입주하고 있는데 그런데 유일한 방법은 빈집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공급이 줄잖아요. 빈집으로 놓으면. 그런데 빈집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공급을 줄일 수가 없다. 가격이 떨어져도. 그것 때문에 이 역전세가 하락폭이 더 큰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월세와 전세의 일종의 교체 수요를 되게 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전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전세 살던 분들이 월세로 쉽게 옮기고 월세 살던 분들이 이제 월세 올랐으니까 이제 전세 살아야지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목돈이 너무 크게 쉽지가 이동하니까. 않아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목돈이 쉽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빌라에 전세 사기가 있는데 그분들이 나 그러면 이제 아파트 살아야지 그러면서 옮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의 교체, 약간의 벽이 있다. 그래서 공급은 많고 교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가격 하락폭이 좀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임차 가구가 100가구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100가구가 전체가 월세로 갔다가 전세로 가는 게 아닙니다. 100가구 중에 10가구가 월세로 갔다 전세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구만으로 가격이 등락하는 것이지. 한 10% 정도만으로도. 그렇죠. 90%는 그냥 그대로입니다. 월세 살 사람은 월세 사는 것이고 전세 사는 사람은 전세 사는 거예요. 그러나 10%의 수요가 이 임차 수요가 결과적으로 가격을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변동의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이렇게 많으면 가격 하락폭이 크고 반대로 공급이 줄어들면 전세 가격 상승폭이 큰 겁니다. 한국에 이렇게 갭 투자하는 분들은 자기 자본 비율이 되게 낮아요. 쉽게 말해서 자기 돈이 없단 말이에요. 돈 없는 분들이 많아요. 전세를 끼고 산 거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그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부채가 더 많아지니까. 그렇죠.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매우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본인 채널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죄송해요. 제 채널로 죄송합니다. 진짜 짧게 제가 하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떤 지표를 어떻게 지켜보면 되는지 정말 짧게 한마디씩. 우리가 꼭 짧게. 지켜봐야 될 게 바로 미분양 주택 건수예요. 요거 이제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자세한 거는 본인 채널 보면 되고요. 저는 매물의 양이요. 사람들이 얼마나 파냐. 그래서 향후로 역전세 때문에 많이 팔면 가격은 많이 떨어질 거고. 근데 최근에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러네요. 신기하죠. 가격이 오른다는데 왜 팝니까? 시장에 나오는 매도 물량. 의외로 제 채널을 많이 매도 물량을 봐라, 미분양 수를 봐라. 이광수 대표가 저 채널 가서 다시 방송을 하시면 돼요. 이미 했어요. 2차전.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채널 얘기는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정말 진지한 토론 정말 좋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시 만들어주세요. 다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저희 열심히 달렸습니다. 오늘도 다음 주도 더 라이브.